흑사파로 우리를 안내하며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입구로 올라가자 번개가 치며 그의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을 비춥니다. 그들은 무명의 영웅이 왔다며 그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고 그들에게서 공포가 느껴집니다. 그들은 그에게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자들이 그에게 똑바로 달려들자 그들의 칼날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그는 재빨리 칼을 잡고 휘두릅니다. 단 한 번의 칼질에 앞에 있던 남자들의 절반이 쓰러집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금해합니다. 정면 대결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서서히 그를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가 앞으로 돌진하자 그의 사정거리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면서 이 또한 무의미한 시도였습니다. 그는 포위망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파고들어 칼을 꽉 쥔 채 돌진하며 앞을 베어 나갑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한 남자가 그가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용해 재빨리 거리를 좁히고 창을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이제 잡았다고 웃습니다. 그가 그의 뒤통수를 향해 찌르려는 순간 현실을 왜곡하는 듯한 밝은 푸른 빛이 나타나 이 남자의 머리 절반을 잘라버립니다. 생각이 흩어지며 그는 어떻게 뒤에서도 당했는지 의아해합니다. 무명의 영웅은 그를 한번 쳐다본 후 밤새도록 계속 나아갑니다. 마침내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보이는 것은 바닥에 널브러진 시체들 뿐이고 이 남자 주위로 시체의 바다를 이룹니다. 문파 안에서는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흑사파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 분명 문주일 것입니다. 그는 번개가 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고 무명의 영웅이 이제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자신의 때가 왔음을 깨달은 그는 자네가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무명의 영웅이겠군 하고 말합니다. 그를 보며 왜 정체를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장로는 영웅이 아니라면 왜 흑사파의 문도들을 죽이고 다니는 거냐고 묻습니다. 무명의 영웅은 그저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닐 뿐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가면 뒤에서 미소 짓는 그를 봅니다. 장로는 무슨 일인지 깨닫고 웃으며 모두를 속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도 속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을 뿐이라고. 장로는 그를 흥미롭다 칭하며 오늘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이 황천길을 건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네가 무명의 영웅이든 아니든 어차피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이지 않느냐고. 두 사람 모두 기운을 방출하며 준비를 시작하고 먼저 움직일 사람을 기다립니다. 두 사람 앞에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자 그것을 신호로 삼아 서로에게 돌진합니다. 들리는 것은 총성처럼 울리는 칼 부딪히는 소리뿐입니다. 마침내 무명의 영웅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문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칼집을 집어듭니다. 번개가 치자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칼을 칼집에 넣습니다. 방금 본 장면의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장면은 화산파로 넘어갑니다. 핏물 위로 매화 꽃잎이 떨어지고 남자들이 화산파 문도들의 시체를 지나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의 군대 전체가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승려가 기도를 시작하며 한때 알던 화산이 이렇게 될 줄이야 하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두 장로는 이것이 마귀의 소행이라며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묻습니다. 장로 중 한 명이 누군가 오고 있다며 모두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한 남자가 입구에서 절뚝거리며 나와 힘겹게 걸으며 화산이 전멸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매화 검존이 아직 살아있는 것에 놀라고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말합니다. 십자배기가 날아들자 장로들과 나머지 일행은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처 시체 조각들이 날아오르자 일행은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그들은 매화 검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봅니다. 장로는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머리 하나를 들고 걸어 나오며 이곳에 있는 모든 문파의 이름을 대기 시작합니다. 소림, 무당, 광성, 그리고 남궁이군. 꽤나 많은 이들을 데려왔군 하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에 봤던 무명의 영웅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입 닥치라며 누구이며 왜 이런 학살을 저질렀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장 강하다고 들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손을 휘둘러 문주의 머리를 앞으로 땅에 던지며 그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경악하고 남자는 그들에게 칼을 겨누며 모두 함께 몰려왔으니 화산보다는 강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무당파의 장로는 분노에 차소리치고
다른 장로들도 그의 감정에 동조하며 지금 당장 그를 죽여 화산의 영혼들을 달래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날아들자 그는 역시 생각했던 대로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정말 재미있군. 그가 죽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그에게는 가상현실 게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헤드셋을 벗고 한숨을 내쉬며 그 많은 사람들의 협공은 아직 자신에게는 너무 벅찬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게임을 내려다보고 그것은 무림 온라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게임은 최근에 개발된 가상현실 게임으로 유혈이 낭자하고 사실적인 신체 절단이 특징인 극심한 폭력성 때문에 게임을 중단시키려는 항의 이메일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만한 게임은 정말 없습니다. 그는 다음번에는 좀 더 조용한 접근법을 시도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뉴스를 보자 한 대기업의 CEO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남자는 일부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방 안에서 한 남자가 살려달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남자는 돌아서며 사실 그를 잊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망치를 집어들고 다가갑니다. 남자가 목숨을 구걸하며 고개를 들자 우리는 그가 뉴스에 나왔던 바로 그 CEO임을 알게 됩니다. 남자는 망치를 어깨에 메고 쭈그려 앉습니다. 그는 그의 뺨을 잡고 얼굴을 바짝 대며 왜 자신을 살려줘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왜 자신을 납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그의 앞에 여러 장의 사진을 던지고 우리는 그 남자가 연쇄 성폭행범이자 살인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묻고 남자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CEO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소리칩니다. 그는 그의 머리채를 잡고 살려달라는 그 말 정말 님같이 지겹다고 말합니다. 그가 망치를 내려치려는 순간 CEO는 지금이 기회임을 깨닫고 소리를 지르며 돌진하여 남자의 배를 칩니다. 그는 남자를 방 반대편으로 미끄러지게 합니다. CEO는 무지막지한 힘으로 케이블 타이를 끊고 그를 개자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망치를 든 그는 이제 넌 죽은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그를 보며 미소 짓기 시작합니다. CEO가 그에게 달려들자 남자는 공격을 옆으로 피합니다. CEO는 남자가 주먹을 뒤로 당겼다가 그의 옆구리를 그대로 가격하자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습니다. CEO가 피를 토하기도 전에 발차기가 날아들고 남자는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합니다. CEO는 바닥에 뒤로 넘어져 죽고 싶지 않다며 기어서 도망치려 합니다. 남자는 대부분의 인간은 초식동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 중 소수의 육식동물들이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사냥하여 잡아먹습니다. CEO가 벽으로 뒷걸음질 치다 찬바람을 느끼고 안을 들여다보자 시체로 가득 찬 냉동고를 보게 됩니다. 남자는 자신이 바로 이 육식동물들의 사냥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형씨는 그냥 한국판 덱스터 모건이네. CEO가 미친놈이라 소리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친다. 문이 발로 차여 부서진다.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이닥치며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 형사는 남자의 이름이 동봉수라고 말한다. 형사는 납치, 감금, 살인 혐의로 그를 체포한다고 말한다. 봉수는 놀란 표정으로 경찰이 어떻게 이곳을 찾았는지 묻는다. 형사는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며 이것은 실탄이라고 말하고 한 발을 발사한다. 봉수는 벽에 난 총알 구멍과 앞에 있는 경찰 무리를 쳐다본다. 그는 게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웃으며 이놈이 누군지 아느냐고 묻는다. 그는 이 쓰레기가 여자 6명을 죽이고 고문하고 사진을 찍고 그 모든 순간을 즐겼다고 말한다. 옆에 있는 시체들도 모두 마찬가지. 전부 살인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사냥하는 짐승들이고 자신은 그들을 잡는 사냥꾼이다. 그리고 총으로 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이 자식이다. 형사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정말 그런지 묻지만 그의 눈에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사이코패스 살인마만 보일 뿐이다. 봉수는 그를 쳐다보며 경찰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슬래지 해머를 쥔 손에 힘을 준다. 형사는 그에게 총을 겨누며 꼼짝 말라고 소리친다. 봉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휘두른다. 총이 발사되고 총알은 봉수를 향해 날아간다. 그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걱정 없이 죽일 수 있는 짐승들이 많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자신이 있던 무림 같은 곳. 총알이 그의 두개골을 뚫고 벽에 박히자 그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는 한 남자가 분명히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살아있다니 놀랍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더니 그는 짜증을 내며 멱살을 잡고 시장에서 그를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며 지금 당장 진짜로 죽여버려야겠다고 말한다. 그는 내일 보자며 방 건너편으로 그를 던져버린다. 봉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근처에 돌을 짚는다. 그가 일어서자 극심한 근육통이 덮쳐 쓰러진다. 자신의 손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옷을 벗고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며 지금 이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의 몸은 그가 모르는 흉터들로 뒤덮여 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건축물을 보고는 이제 그것을 통해 알게 된다. 그는 이제 무림 안에 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얼굴을 감싸고 몸을 웅크리며 미소를 참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그는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시스템이 그를 환영하며 이곳은 진정한 강자들을 위한 세계라고 말한다. 그곳은 바로 무림 온라인이었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한다. 원래 몸의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 마구간에서 칸막이 하나를 청소하는 그를 보면 그는 문이 발로 차여 열릴 때까지 그저 자기 일만 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그에게 소리친다. 이 몸의 이름이 소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소삼은 그 남자에게 맞굴 날이라고 인사하고 그는 소삼에게 새로운 일이 있다며 당장 따라오라고 말한다. 소삼은 아직 마구간 청소를 다 마치지 못했다며 지금이냐고 묻는다. 마코는 그의 입을 틀어막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며 달리 가문이 너 같은 말더듬이 고아를 먹여주고 재워주니 내 분수를 잊은 모양이라고 말한다. 소삼의 눈은 속이 거의 죽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을 밖에서 아까 봉수를 잡고 있던 남자를 소삼과 함께 보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동호라는 것을 알게 된다. 동호는 다 안다며 마갈 형님이 오늘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말한다. 대장장이 주인이 상관없다며 두 사람만 왔는지 묻는다. 둘이서 무기를 옮기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동호는 웃으며 정말 안 보이냐고 묻고는 소삼의 배를 치며 여기 아주 좋은 짐꾼이 있지 않냐고 말한다. 소삼이 바닥에 쓰러지자 동호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며 일어나서 무기를 옮기기 시작하라고 말한다. 동호는 손뼉을 치며 생각해보니 오늘 자신도 주점에 약속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소삼이 추가적인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은 먼저 가겠다고 한다. 대장장이는 곤란해하지만 소삼이 힘겹게 무기를 다시 들고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자루가 찢어지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터져버리고 그는 바닥에 넘어진다. 그는 겨우 그것들을 긁어 모아 정자로 다시 끌고 간다. 그것을 내려놓은 후 그는 다음 짐을 가지러 대장간으로 돌아간다. 딴 생각 집어치워. 이 미친놈아. 네, 너한테 말하는 거야. 대장장이는 수고했다며 안색이 몹시 안 좋으니 좀 쉬라고 한다. 곧 죽을 사람 같다. 소삼은 괜찮다며 계속해서 그것을 끌고 간다. 소삼은 이 벌레 같은 비참한 삶을 정말 계속 이어가고 싶은지 자문한다. 그는 누군가의 어깨에 부딪히고 올려다보자 그 남자는 비키라고 소리친다. 소삼은 사과하지만 얼굴을 맞는다. 그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한다. 폭풍우 속에서 가족들이 죽고 혼자만 살아남았을 때였을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달리 가문 문 앞에서 쓰러졌을 때였을까? 그는 몸을 웅크리고 누워 춥다고 계속해서 되뇌며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지 말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듣지 못한다.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온 후 봉수가 눈을 뜨자 그는 힘겹게 일어나 절뚝거리며 말 여물통 쪽으로 가서는 이 아이의 이름이 소삼이라고 말한다. 그는 몸을 돌려 마구간을 올려다보며 기억 속에 그곳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렇다는 건 진짜 소삼은 맞아 죽었고 자신이 그의 몸을 차지했다는 뜻이다. 그때 그는 무언가를 알아챈다. 그가 옆을 보자 상태창이 보인다. 그는 이것이 바로 무림 온라인의 그것이라고 말한다. 마을에서는 막구리 음식 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가문 전체에서 말똥을 치울 사람이 자기밖에 없냐고 묻는다. 그는 소삼이 일을 마쳤으면 곧장 집으로 갔어야지 왜 하필 도룡 같은 놈하고 부딪히냐고 말한다. 그는 사이코니까. 혹시 몰라 동호까지 같이 보냈는데. 그런데 왜 자기 같은 사람이 반푼이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냐고? 그는 직접 그를 죽여서 이 문제를 없앨까 고민하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는다. 만약 잡히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것이다. 그는 문을 발로 차고 열며
쓸모없는 놈이라 부르고 왜 살아남아서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하냐고 묻는다. 그가 음식 그릇을 던지자 그릇이 바닥에 굴러가고 봉수는 그를 보며 미소 짓는다. 이곳에서 깨어난 지 이제 2주가 되었다고 말한다. 마코와 바깥 세상을 통해 그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곳 사람들은 한자를 사용하지만 중국은 아니다. 그 이유는 영화나 소설에만 존재하던 무공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인다. 그는 달리 가문 사람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며 이곳에서는 그런 무공들이 실제로 현실이라고 말한다. 둘째, 그에게는 시스템 창이 있다. 정확히 말해 어째서인지 물이 몰라인 상태창이 작동하고 있는데 오직 그만이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상태창 때문에 이것이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의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그는 자신이 인간인지 플레이어인지 궁금해한다. 동호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창을 닫는다. 동호는 어떤 멍청이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얻어맞고 벌을 받았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꼴 좀 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게 했다고 말이다. 동호는 봉수가 일어설 때까지 그저 그를 쳐다본다. 그는 그릇을 잡고 마시기 시작한다. 동호는 웃으며 정말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그를 때리려고 손을 든다. 대신 봉수는 그릇을 내려다보고 깨뜨린 후 조각을 잡는다. 깨진 조각으로 그는 동호의 목을 가로질러 벤다. 동호의 눈에는 피밖에 보이지 않고 그는 피 흘리는 목을 붙잡는다. 봉수는 그들이 알던 아이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말한다. 그가 자신의 피에 질식하자 봉수는 그의 어깨를 그대로 찌른다. 동고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그는 그 조각을 뽑아 다시 한번 들어 올려 그의 목을 다시 찌른다. 그는 온통 피로 물들 때까지 그를 계속해서 찔러댔고 마구간 전체를 피로 뒤덮어 마치 피비가 내리는 듯 했다. 봉수는 피가 따뜻하다고 말하며 그가 사람이든 플레이어든 상관없다고 한다. 그는 이제 이곳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 그는 동고와 마꿀 모두에게서 이 세계의 위대한 법칙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 이곳이라면 자신의 본성을 숨길 필요가 없다. 그들 같은 놈들, 아니 그보다 더 강하고 괴물 같은 육식동물들이 무림이라는 정글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을 테니 마음껏 사냥할 수 있다. 그는 그저 잡혔을 뿐인데 부어오른 손목을 내려다보며 몸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사냥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미소 짓는다. 그는 더 강한 먹잇감을 만나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이 새로운 세계, 무림에서 진정한 포식자들을 찾는 것을 고대한다. 얼마 후 봉수는 동고의 시체를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그는 평소라면 이런 놈은 사냥할 가치조차 없겠지만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시체를 계속 보면서 그는 소지품 창을 열고 뭔가 다르다고 말한다. 무림 온라인에서 소지품 창은 아이템 하나가 한 칸을 차지하는 격자 방식이었지만 이 소지품 창은 거대한 하나의 열린 공간이다. 내부는 너무 거대해서 수백 제곱미터는 될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그는 동고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소지품 창을 열어둔 채 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동했다고 말한다. 그는 동고의 머리 바로 위에 손을 얹고 소지품 보관이라고 말한다. 마치 현실 자체가 왜곡되는 것처럼 근처의 모든 피까지 소지품 창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 방금 일어난 살인 현장에서 마구간 전체가 깨끗해진다. 그는 그렇게 거대한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다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용하며 분명히 잘 써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놀란다. 그러고는 살아있는 것도 넣을 수 있는지, 만약 넣는다면 살아있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기 위해 분명히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얼마 후 그는 밖으로 나가 마구간 앞을 쓸고 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 뒤에서 그를 발견하고 재빨리 그의 뒤통수로 다가가 후려치며 벙어리가 됐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바보라고 부른다. 봉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에게 중얼거리기 시작한다. 막굴은 여기서 농땡이 피우지 말라며 말 한 마리를 가리키고 산책시키라고 말한다. 다시 한번 봉수가 중얼거리자 막굴은 답답함을 참으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을 데리고 뭘 해야 하냐고 묻는다. 봉수는 말을 데리고 산책하며 마을을 둘러보고 지형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는 골목에서 아이 몇 명을 발견하고
그중 한 명이 그의 머리를 향해 돌을 똑바로 던진다. 돌이 그를 맞히고 그는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가 더 이상 말도 못한다는 사실을 놀리기 시작한다. 그를 계속해서 벙어리라고 부른다. 봉수는 아이들 중 한 명을 쳐다보며 그냥 저기서 죽여버릴까 생각한다. 아이는 겁에 질려 헛것을 보나 싶어 눈을 비빈다. 봉수는 다시 한 번 벙어리인 척하며 계속 걸어간다. 아이는 다른 돌을 집어던진다.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동안 모두가 그를 바보라고 계속 놀려댄다. 얼마 후 막굴이 다시 나타나 자기 같은 사람이 무기나 닦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전부 그 망할 동고놈이 며칠째 나타나지 않아서라며 어디 가서 담졌는지 궁금해한다. 봉수가 무기고에서 나온다. 막굴은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냐고 묻지만 그곳이 완전히 깨끗한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정말 이 모든 일을 자신을 위해 한 것이냐고 묻고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다. 막굴은 그가 몇 주 전에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빠르고 효율적이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다.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하게 됐다. 봉수는 자신이 가진 동전 자루를 가리키고는 막굴에게 건네고 막굴은 놀란다. 막굴은 웃으며 드디어 세상 돌아가는 법을 알았다며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는 걸어간다. 봉수는 계획을 위해 연기를 멈춘다. 거리에서 막굴은 자루를 공중으로 던지며 소삼이 자기 장례식 비용을 내고 있는 줄도 모르는 멍청이라고 말한다. 그는 오늘 주머니가 두둑하니 좀 더 유연해질 시간이라며 이번에는 더 비싼 기생을 보러 갈 것이라고 말한다. 밖에서 한 남자가 그를 맞이한다. 막굴은 그 남자에게 고선을 데려오라고 말한다. 남자는 물론이라며 이닝을 바로 데려오겠다고 했다가 말을 고치며 고선이라고 했냐고 묻는다. 막굴은 맞다고 말한다. 남자는 의심스럽게 그를 쳐다본다. 막굴은 돈이 여기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라고 말한다. 남자는 2층 끝방으로 가 있으면 바로 그녀를 데려오겠다고 말한다. 막굴이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고선이 들어가겠다고 말한다. 그녀가 들어오자 막굴은 이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에게 술을 따르기 시작한다. 막굴은 그녀를 칭찬하다가 억지로 가까이 오게 한다. 엿보는 구멍을 통해 우리는 봉수가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공격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조금 전의 시간을 본다. 남자는 막굴이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자기 딸버린 여자애를 골랐다고 말한다. 역겹지만 그는 돈을 내려다보며 결국 중요한 건 이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때 봉수가 나타난다. 남자는 그를 알아보고 소삼에게 여기서 뭘 하냐고 묻는다. 그는 그에게 다가가 벙어리인 건 알지만 여기가 어딘지는 아냐고 물으며 강제로 내쫓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말한다. 그러자 봉수는 그에게 큰 돈자루를 건넨다. 남자는 이게 진짜 돈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며 약간 망설인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열자 동전을 보고 놀란다. 그는 2층 끝에서 두 번째 방에서 기다리면 바로 이닝을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다. 봉수는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그가 일을 처리할 준비가 된 것을 본다. 봉수는 막굴이 일을 끝낸 후 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간다. 막굴은 아직 죽지 않았다며 과시하기 시작한다. 봉수는 팔의 붕대를 막굴의 목에 두르고 재빨리 조인다. 막굴은 기침하며 숨이 막혀 그것을 떼어내려고 안간 힘을 쓴다. 그는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발버둥치기 시작한다. 그는 올려다보며 어떤 놈이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탈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그를 박치게 한다. 봉수가 넘어지기 시작하지만 붕대가 그의 목에 감겨 있어 막굴을 함께 바닥으로 끌고 내려간다. 그는 눈을 집중한 채 더 세게 조이기 시작한다. 막굴이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다가 그 움직임이 점점 느려진다. 봉수는 그 모든 순간을 즐기며 천천히 미소 짓기 시작하고 막굴의 눈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낀다. 결국 그는 축 늘어지고 봉수는 방금 일어난 일에 완전히 만족감을 느낀다.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봉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고선을 발견한다. 그는 일어서서 천천히 걸어가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는 거기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녀가 자신을 보호할 의지도 힘도 없는 초식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벽에 있는 엿보는 구멍으로 다시 걸어가 그 안을 들여다본다. 그는 소지품 창을 열고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흐리게 처리해야겠다. 그는
소지품 창사용법을 연습해두길 잘했다며 앞으로의 사냥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상태창을 힐끗 보며 예상대로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가 경험치를 얻었고 레벨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이 세계에서 사람을 죽이면 경험치를 얻고 충분한 경험치로 레벨업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자신의 가능성을 이해했기에 그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그는 더 강해지면 사냥이 더 쉬워질 것이고 사냥이 더 쉬워지면 경험치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이 세상에서는 그가 무한히 강해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는 막걸의 시체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손가락을 모으고 시체를 내려다보며 카메라가 없는 게 아쉽다고 말합니다. 방 밖에서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잉잉이 달려와 안에 있냐고 묻습니다. 남자는 너무 오래 걸렸다며 어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가 벙어리라 할지라도 돈을 낸 손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동의하며 조금 늦었다고 사과합니다. 남자는 마코가 왜 아직 안 끝났는지 짜증을 내며 애라도 만들려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문을 두드리며 마코에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 구순도 나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정말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가 소리치기 시작하지만 구순이 목청껏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끊깁니다. 그는 재빨리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겁에 질려 위를 쳐다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자도 위를 쳐다보자 심장이 터물듯 놀라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막걸의 시체가 방의 대들보 중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는 안후이에 있으며 중앙에는 양쯔강이 흐릅니다. 이 광대한 분지는 고대부터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는 도둑과 폭력배들이 따르기 마련이었고 산적과 사악한 문파들이 번성하자 많은 가문들이 무림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오대세가 중 하나이자 안후이의 절대적인 군주인 남궁세가와 달리세가였습니다. 달리세가는 남궁세가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가문 특화 전투부대인 천검대가 있습니다. 정보 및 법 집행, 조직인 흑오대를 통해 그 명성은 안후이 전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흑오대의 정보 수집 능력은 매우 뛰어나서 정보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개방조차도 적어도 안후이 내에서는 달리세가의 흑오대가 그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최근 바로 그 흑오대가 새로운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개대효라는 이름의 대장이 소개됩니다. 그는 또 다른 자살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항상 자살은 있었지만 기껏해야 한 달에 한두 건이었고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이상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사건들이 너무나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증거와 정황이 명백하게 자살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는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대효는 사건이 한 여관에서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대효는 가봐야겠다고 말하지만 남자는 대장님이 직접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대효는 직접 봐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로 여관으로 가서 주인에게 이 방이 맞냐고 묻습니다. 주인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와 구순이 바로 이 방 석가래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효는 만약 이 자살 전염병이 사실은 연쇄살인이라면 어떨까 하고 말합니다. 그는 범인이 어떻게 방에 들어가 막걸을 죽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방 전체를 둘러보고는 범인이 들키지 않고 들어올 방법이 없는 꽤 견고한 방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는 옆방과 맞닿은 벽으로 가서 틈새를 내려다보며 이 통나무들을 제거하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제거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지붕을 뜯지 않고 통나무를 빼낼 방법이 있냐고 묻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천장과 바닥 들보에 홈에 박혀 있어서 들보를 먼저 빼지 않고는 절대 빼낼 수 없습니다. 대효가 혹시 자살이 아닐까 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막걸이 죽었을 때 옆방에 누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주인은 그 방에 다른 손님이 있었고 막걸과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대효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달리세가의 소삼이었다고 듣습니다. 봉수가 말을 끌고 거리를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치를 보며
지난번에 죽인 남자에게서 이전에 죽인 자들보다 더 많은 경험치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 남자가 무인이었음에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죽이면 더 많은 경험치를 얻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무인과 싸운다면 분명 질 것입니다. 달리세가의 가장 약한 무인조차 그보다 강합니다. 그에게는 지난번에 죽인 자처럼 평민과 무인 사이의 격차를 메워줄 먹잇감이 필요합니다. 골목에서 몇몇 남자들이 그에게 소리치며 오랜만에 본다며 어른들을 보면 인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와 우리 꼬마 소삼이가 그럴 리 없다고 말합니다. 봉수는 그들이 거리의 불량배인지 궁금해하지만 소삼이 아무리 찌질했어도 여전히 가문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쓰레기들에게 휘둘리며 살았단 말인가? 남자 중 한 명이 그의 머리채를 잡고 일부러 무시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와 말을 골목으로 끌고 가자 봉수는 여기서 모두 죽이고 자살로 위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시체를 인벤토리에 넣고 다른 곳에 버린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그들을 죽여도 경험치를 많이 얻지 못할 것이므로 일단은 매를 맞고 나중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한 남자가 주먹을 뒤로 빼며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덜 말랐고 잘 먹고 다녔나 보다고 말합니다. 다른 남자가 그를 멈추게 하며 좋게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 남자는 약간 겁먹은 듯 보입니다. 그의 이름이 장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봉수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장호는 좋은 말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흑사회 두목이 말에 환장하는데 선물로 바칠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장호는 봉수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웃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봉수는 그렇게 노골적인 사리를 보니 이것이 처음부터 목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고 말을 빼앗을 계획이지만 하필이면 잘못된 상대를 먹잇감으로 골랐습니다. 장호는 생각이 많은 것 같지만 같은 질문은 2번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봉수는 그에게 그냥 죽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뭐하냐면서요. 아까 그 뚱보놈은 그가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봉수는 장호의 목을 향해 바로 주먹을 날리고 인벤토리를 열어 단검을 소환해 날립니다. 그는 그의 목을 정통으로 쳐 치명상을 입힙니다. 장호는 어떻게? 라고 묻습니다. 봉수가 그의 머리 옆을 잡자 봉수에게서 직접적으로 매우 밝은 빛이 나타나고 골목 안사방으로 파편을 날리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건 요술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그가 이제 레벨 2로 레벨업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뚱보놈은 봉수가 엄청난 살기를 내뿜으며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쳐다봅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악마가 걸어오는 모습뿐입니다.